헌법소송의 당사자. 자, 재판 절차에서 자기 이름을 심판을 청구한 자는 청구인, 상대방은 피청구인이죠. 위헌법무 심판. 법원이 당사자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고, 황남기, 피고, 관악구청장. 이거는 행정소송의 당사자죠. 행정소송의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라고 하죠. 이걸 원고 피고, 피고, 원고 피고, 죠? 이렇게 행정의 당사자죠. 근데 법원한테 위헌 제청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무 심판을 제청합니다. 위헌법무 심판을 제청하는데 이때는 이제 피청구인, 피제청인이 없어요. 따로 피청구인이나 피제청인이 없어. 왜?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국회가 만들어서 그런지 뭐죠? 따로 언급을 안 합니다. 법률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어서 이거를 따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제 그러면 청구인처럼 이런 당사자가 되느냐, 청구인 같은 기능하는 당사자가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거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상대방이 있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그럼 상대방이 있으면 얘네들이 당사자인데 이건 상대방이 없잖아. 뭐 국회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냥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피청구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걸 당사자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고 보는 견해도 있죠. 독일에서는 안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일본의 2번이 중요하죠.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법무 당사자가 아니다. 얘네들. 여기는 행정소송의 당사자지 위헌법무 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는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배워요. 법원한테 위헌제청 해주세요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배우는데 이게 당사자인데, 예? 근데 위헌법무 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 위헌법무는 법원이 제기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위헌법무 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그게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2번 제목. 당사자는 아니다. 위헌법무 심판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제청 신청권이 있을 뿐이지 직접 심판 절차를 청구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법률의 위헌 여부와 밀접한 관계는 있기 때문에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이 당사자에게 위헌법무 심판 당사자가 아니라 제청서 등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어요. 소송이 위헌법무 심판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회가 당사자냐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보지 않는다.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하죠. 국회가 당사자죠. 그다음 피청구인, 피소추인, 소추당하는 자, 예를 들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거 당사자죠. 그래서 그 경우를 따지면 국회가 당사자, 소추됐던 대통령이 당사자 이 되죠. 이게 1번과 2번이다. 1번 법사위 원장인지 견해가 나뉘는데 법사위 원장이 아니라 국회가 당사자다. 국회 탄핵 소추 대상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예산 심판은 정부가 청구인이죠. 정부가 당사자, 그 다음에 제소된 정당,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이 피청구인이죠. 당사자입니다. 고난쟁의 심판은 당사자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관악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했다면 관악구가 청구인, 서울시는 피청구인. 이 되죠. 명확하게 있죠. 68조 1항의 헌법소원 당사자가 뭐 있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교도소장이 서신을 검열했다. 그러면 교도소장이 피청구인. 청구인은 이제 서신 검열당했던 수용자, 미결 수용자 등 수용자가 청구인이겠죠. 근데 법률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68조 1항에. 그때는 마땅한 당사자가 없죠. 그때는 마땅한 당사자가 없습니다. 똑같이 법률이 심판 대상이 되는 헌법소원도 있죠. 5번에서도 그때는 피청구인이 따로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이제 68조랑은 당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피청구인의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헌재 심판 규칙에 피청구인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근데 뭐를 제하고? 법령이나 헌법소원의 경우를 제하고, 그렇죠? 법령은 이거랑 비슷하게 당사자가 따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때문에 피청구인을 기재할 필요 없고 나머지는 기재하라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68조 2항 헌법소원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헌전이 신청했다가 법원이 위헌전 신청을 기각하면 법률에 대해서만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가리켜 68조 2항 헌법소원이라고 그래요. 이 경우는 당사자는 청구인은 당사자 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6번 피청구인 기재. 위헌법무 심판에서는 피청구인 기재를 안 하죠. 탄핵 심판 정당 고난쟁의 심판은 기재를 하죠. 그 다음에 68조는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법령이 대상일 때는 기재를 안 하고 법령이 아닐 때는 기재를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8번 정부가 당사자일 때 대표는 누가 국가를 대표하느냐, 정부를 대표하느냐, 법무장관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저 국가를 대표해서 또는 정부를 대표해서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리인. 당사자가 국가기관 지자체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동그라미.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있다죠. 그래서 강제가 아니죠.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닙니다. 9번에 1번은 당사자가 국가기관 지자체 같은 공적 기능을 하는 기관일 때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해서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죠. 아래 당사가 사인이다. 내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사인이 그때는 대리인을 꼭 선임해야 돼. 변호사 중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단서가 있죠. 다만 그가 변호사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우측. 변호사 강제주의 국가 지자체일 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이 안 되죠. 사인일 때 적용이 된다. 근데 그거를 헌법소원과 탄핵심판이라고 봤어요. 사인이 당사인 심판이 뭐냐? 헌법소원은 좀 이해가 되는데 탄핵심판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헌재가 한 말이라서 어쩔 수 없어. 탄핵심판이라고 거론한 적이 있다.